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과 나제 동맹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고구려는요,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영역 팽창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대내적인 안정 정책을 통해서 삼국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 무렵에 자기들이 동아시아 세계의 당당한 한 축이다. 백제와 신라보다 우월한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고 또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게 되었고요. 고구려의 이러한 대외 팽창 정책에 맞서서 특히 장수왕 때 신라와 백제를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남진 정책에 맞서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의 이런 대외 팽창에 맞서서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까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맞섰는지 이 군사 동맹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5세기 고구려의 대외 팽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요, 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종속관계 형성이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뇌물마립간 때부터 이제 뇌물마립간의 정치, 그리고 뇌물마립간 때 광개토왕의 군사 원주를 받으면서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 유튜브 강의에서는요, 1세기에서 3세기 를 한 영상, 그리고 또 4세기를 한 영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5세기의 상황만을 중심으로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왕, 장수왕, 그리고 나제동맹 형성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먼저 우리 광개토왕 살펴봐야겠죠. 광개토왕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이었고 고국 양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부터 연호를 쓰게 됩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는데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즐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유교 경전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스로를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전대 왕들이 썼던 태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어받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왕을 당시 고구려인들은요, 어떻게 불렀느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강상은요, 이 광개토왕이 죽은 후 매장된 묘지의 이름이고요. 매장지의 이름이고, 광개토경, 나라의 영토와 국경을 넓게 만들었다, 넓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안,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했다. 영락이란 연호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호태왕은 이 당시 고구려 왕들이 썼던 태왕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구려인들은 광개토왕의 가장 큰 족적을 영토 확장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좁은 이 연맹왕국에서 넓은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부족,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정복하는 이 영역 확장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광개토왕은 그런 면에서 고구려에서 영역 확장에 가장 힘썼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한강유역, 한성, 혹은 위대성이었죠. 이 당시 백제 왕은요, 아신왕이었는데요. 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 내물마립간이 신라의 서울이었던 이 금성을 왜군한테 포위당하게 되자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광개토왕은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5만 명을 신라로 보내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도와주었고요. 도와준 대가로 신라한테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는 이 광개토왕의 군사 원조를 계기로 해서 그 고구려에
정치적으로 종속되게 됩니다. 정치적 간섭을 받았고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북쪽으로 넘어가서요. 거란과 후연 역시 정복을 하게 되고요. 지도에 보면 고구려의 서북쪽에 있습니다. 거란, 후연, 그리고 동부여까지 복속시키게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 고구려의 동북쪽에 동부여가 있고요. 북쪽에는 부여가 있는데요. 이 북부여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광개토왕의 증손자였던 문자명왕이라는 왕 때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왕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광개토왕은요, 그의 이름에, 그의 칭호에 걸맞게 영토를 굉장히 확장시켰던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개토왕 때 활발하게 대외적인 영역 확장 활동이 가능했었던 이유는요, 소수림 왕 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라고 하는 대내적인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을 통해서 고구려의 내정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이 안정되니까 나라 바깥으로 이렇게 활발한 군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개토왕의 신라에 대한 군사 원조 과정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유물로서 호우명 그릇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호우명 그릇에는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이 글자를 통해 광개토왕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 광개토왕의 칭호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유물은 그래서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연관된 유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라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고구려의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신라가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중국은요,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해요. 광개토왕 때까지만 해도 5호 16국 시대였다가 장수왕이 즉위할 무렵에 이르게 되면 이제 화북 지방이 북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화북 지방의 북위, 강남 지방의 송, 제, 양, 진으로 넘어가는 남조의 나라들이 있게 되면서 남과 북이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화북 지방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구려 장수왕은요, 화북지방에 있었던 북위와 직접 대결을 하기보다는 나라의 발전 방향, 나라의 진출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평양, 천도입니다. 국내성에 비해서는 대동강 유역이 훨씬 남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가 성립이 되면서 일단 북조와 직접 대결을 하기보다는 북조와 잘 지내는 방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근데 북조와 잘 지내면서도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조와도 외교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조와 북조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보다는 훨씬 바다에 가까운 대동강 유역이 유리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면 전통적으로 500년 동안 국내성에 토착적인 세력 기반을 두고 있었던 전통 귀족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 중심을 송두리째 옮김으로써 이 수도를 옮기는 과정을 왕권이 주도했기 때문에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키울 수 있었던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국내성에 비해서는 대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이 평양 지역이 훨씬 평야지대가 넓었습니다. 따라서 이 평양 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동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를 확보함으로써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대동강 유역은요,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였던 왕검성이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고조선의 풍부한 문화 유산이 남아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평양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장수왕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 방향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뜻이 되죠. 고구려의 나라 진출 방향이 국가 발전 방향이 남쪽으로 옮겨지게 되자 신라와 백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에 직면하게 되자 신라와 백제는요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우린 이것을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면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거잖아요. 백제를 먼저 밟아주는 겁니다. 백제 수도였던 한성을 한강을 건너서 완전히 짓밟고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강 유역 전체를 드디어 장수왕 때 고구려가 차지했던 것이죠. 광개토왕 때 한강 이북 지역만 차지했다면 장수왕은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면서 삼국 간 경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요. 따라서 장수왕의 이러한 정책,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도하는 동아시아의 특히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고구려는요, 중국의 남조와 북조 그리고 유목국가였던 유연과 대등한 수준으로 외교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고구려가 이 천하, 중국 동쪽의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자적인 천하관은요, 당시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왕 릉비에 보면요, 주몽을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백의 딸, 이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늘의 자손이고요. 또 어머니가 강의 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또 강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손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이어받은 신성한 사람이 세운 이 나라, 고구려는 신성한 국가이고 위대한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근거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몽의 17대 자손이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줄여서 광개토왕 때 이르게 되면 연호를 영락이라고 쓰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쓸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자신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았다, 곡식도 풍성하게 익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아에는요, 이 당시 고구려 왕과 신라 왕의 관계를 이제 표출하고 있는데요. 두 왕의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 두 나라의 관계까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당시 고구려는요,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 즉 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을 낮추어 부르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구려가 신라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고구려가 중심이고 신라는 변방 지역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보다 훨씬 우월한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당시 국제 관계가 중국의 한나라 혹은 곧 배우겠지만 당나라 같은 통일된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조와 남조로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북조의 북쪽 위쪽에는 돌궐, 유연과 같은 유목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강대국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 북위, 그리고 남조, 고구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강대국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현실적인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다원적 국제 질서, 여러 나라가 함께 국제 질서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도 그중 하나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가와 나라고 하는 이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권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인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자기 아랫나라로 모았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이렇게 백제와 신라를 자기 아랫나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맞섰는지, 그리고 맞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군사 협력 관계를 만들어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또 가야 연맹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게 되자 이 당시 백제 왕이었던 비유왕은요 신라의 놀지마립간과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역시 신라의 놀지마립간도 역으로 백제의 왕과 나제 동맹을 맺었고요.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 장수왕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치게 되자 이것을 막아야 했고요. 놀지마립간 입장에서는 이 당시 신라가 정치적으로 고구려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한테 맞서려고 하자 고구려 장수왕이 짓밟아줍니다. 언제? 475년에 백제 수도였던 한성으로 쳐들어가서 백제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왕이 죽게 되자, 그리고 수도까지 함락당하게 되자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 지역은요, 백제 두 번째 수도인 웅진 지역입니다. 이 당시 웅진 지역이고요. 금강, 중류, 중상류 지역이 있고요. 방어에 꽤나 유리했던 지역입니다. 문주왕 때 옮기게 되고요. 자, 하지만 백제 왕실이 고구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억지로 내려온 천도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왕실을 엿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권력 다툼 과정에서 문주왕이 피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권조차 불안하게 되자 그리고 또 한성을 함락당하고 백제가 직접적인 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와 더욱더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왕, 우리가 동성왕이라고 합니다. 백제 동성왕은요,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소지마리프간과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냐면요. 신라와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했던 것이 백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 때 일입니다. 네, 백제와 신라는요, 이렇게 나제 동맹을 맺음으로써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맞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나제 동맹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바로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백제와 신라가 서로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군사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맺은 군사 협력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나제 동맹을 맺음으로써 고구려의 발전, 고구려의 대외 팽창, 그리고 여기 맞서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 협력, 여기 이런 삼국 간의 경쟁 관계에서 소외된 나라가 지금 하나가 있죠. 가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전에 원래 있었던 전기가야 연맹은요, 고구려가 신라 내물마립간을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과정에서 쇠퇴하게 되었어요. 왜냐? 금관가야의 사주를 받아서 왜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를 공격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 광해토왕은요 신라를 구원하면서 군수를 밀고 내려가서 왜군을 격퇴할 뿐만이 아니라 금관가야까지 짓밟게 됩니다.
광개토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을 잃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됐고요. 가야 연맹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죠. 가야의 나라들을, 가야 소국들을 다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나라의 출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했던 것이 바로 대가야라고 하는 고령 지방에 있었던 가야 소국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은 금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대가야는 다시금 이렇게 가야 연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령 지방에 있었던 철기 문화와 그리고 농업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령 지방은요,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줄 때 고구려의 공격도 받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대가야는요, 섬진강 서쪽으로, 소백산맥 서쪽으로 팽창했고요. 또 중국과 일본과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도 했고,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나제 동맹에도 참여하는 등 열심히 살아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구려가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어떻게 대외적으로 팽창하였고, 그리고 나제 동맹을 맺음으로써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가 어떻게 이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고자 했는지, 특히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등장했었던 대가야가 어떻게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기 시작하였는지 이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6세기 신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